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부터 보겠습니다.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합니다. 일본 황천황의 무조건 항복 방송에 의해서요. 이거는 연합국의 승리와 우리 민족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194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미 일본은 패망할 거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생기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도 우리의 광복을 준비해 나갑니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광복하자마자 미소군이 한반도에 진주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민족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또한 연합국에 의해서 승리한 면도 있으니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만듭니다. 여기에서의 결정사항이 좀 중요한데요. 바로 임시민주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미영 중소 4개국의 최고 5년간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합니다. 신탁통치가 가장 주요 내용이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의 결과. 신탁통치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우리를 다시 누군가가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초기에 좌우익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좌익은 반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찬탁으로 바꿔서 이후에 정부를 준비하자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를 잘 이뤄나가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회담에 참석할 정당, 왜냐하면 이 신탁통치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갈라져서 미소 공동위원회에 성의껏 참여할 사람, 한마디로 찬타기를 표방했던 정당이나 사회단체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딨냐,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국은 성과 없이 종결하게 됩니다. 남북한의 갈등, 한마디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내부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자 이 다른 열강들이 한국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제연합에 제소해서 연합의 결정에 따르자라고 합니다. 이 유엔 총회 결과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결정됩니다. 그러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북한 지역에 소련과 북한은 거절하게 되고요. 그러자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라는 결정에 의해서 남한만의 선거, 남한만의 정부 수립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시작합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김구가 암살되면서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정치 세력 간의 갈등도 심했고 이거는 안 된다, 통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이거에 대한 반대 투쟁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이 두 개가 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내용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신탁통치 실시. 이게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고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였으나 이후 찬탁이 되는 거고 우익은 계속 반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수립됩니다. 아까 유엔에서 주장했던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 바로 남한만의 선거가 되고요.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이후에 헌법도 제정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집니다. 48년 8월 15일에. 그리고 유엔에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유엔 쪽에서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죠. 하지만 북한도 이 이후에 곧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의 독립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거 농지개혁, 우리나라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북한은 무상, 돈 안 내고 무상매수, 무상분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혼란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6.25 전쟁은 당시 전 세계적인 냉전에 대한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냉전은 그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한마디로 소대 미로 대표되는 이거를 대신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북한의 갈등이 격화되고 북한은 소련과 비밀 군사협정 맺고 미국은 자신들의 방위선 라인에 남한을, 그러니까 한반도를 제외하겠다 그러고, 그러자 북한군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가게 되면 이 남한 지역까지 다 자신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북한군이 어느 날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남침하게 되지요.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이 사실을 본 유엔군이 참전을 결의하여 남한을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침하고 북한이. 그래서 그 다음 서울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우리가 다시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거 한번 순서 한번 흐름 잡아볼까요? 맨 처음에 남침, 북한군에게 서울 뺏긴 거, 그 다음에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작전 성공,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서울 뺏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국군에 의해서 일사후퇴로 내려왔다가 이 38서 있는 근처에서 휴전 성립 이렇게 되는 거지요. 6.25 전쟁의 영향 한번 볼 텐데요. 6.25 전쟁의 영향에서는 뭐 딴 것보다도 남북 간의 불신, 분단의 고착화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부들을 순서대로 볼 겁니다. 맨 처음 볼 정부가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는 1948년 나라를 맨 처음 세웠을 때 초대 대통령이에요. 48년에 대통령이 돼서 4년마다 한 번이니까 1952년 다시 재선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죠.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곱지 않아요. 그러자 이승만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어떤 발췌개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 이걸 한번 하고요. 1954년에 다시 한번 또 개혁을 합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의미로. 이때 개혁을 4.4.5입이라고 하는데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조항 철폐. 2번을 했는데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난 3번, 4번 하겠다라고 해서 헌법에 이걸 내용을 넣는 거야. 그랬더니 국회의원들도 다 찬성을 못해요. 딱 해보니까 찬성한 사람이 과반수면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50이다 하면 49.333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부결이잖아. 중임 제한 조항 철폐 못 하잖아요. 그러자 대통령이 화를 내서 49.6666 하면 반올림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4.4.5 개헌. 4까지는 죽이고 5 넘으면 드려야지. 그래서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부정부패하고 장기 독재하고 48년부터 60년까지 했어요. 12년을. 그러면서 계속 자신들의 사람이 이 정부를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단행합니다. 이건 이승만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승만은 될 것 같았고 그 아래 이기붕까지 당선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이때 이 부정선거를 못 참았던 마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시위를 하죠. 이 마산의 학생이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그날 행방불명되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시신이 발견되는데,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발견되는데 눈에는 체육탄을 꽂고 많이 맞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된다.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계기가 되는 게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에 의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라는데요. 최초로 성공한 민중혁명이에요. 최초로 성공한 민중혁명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가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장면 정부입니다. 이들은 장면 정부는 이전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합니다. 내각 책임제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최고가 아니라 총리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장면이 국무총리로 하면 장면이 최고예요. 대통령은 윤보선이라고 있는데
대통령보다 장면이 실 권한은 더 큰 거죠. 이 장면 내각이 했던 일 중에서 기억할 건 경제개발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경제개발계획이라면 다 박정희 대통령 때랑 연결을 하는데요. 그 계획안은 장면 내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요구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장면 정부는 끝내 대단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이 틈을 타서 군사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죠. 탱크 끌고 서울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열고 자신들에 의한 나라를 세우고자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많은 변화를 주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정치를 실시하고 경제 목표를 제일 주요 과제로 봅니다. 이 박정희 정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잠시 군정만 하고 박정희는 다시 군인의 자리로 물러간다 했으나 결국은 군대에서 나와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죠. 박정희 정부가 했던 일 특징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일협정 체결. 오늘날 일본이 너는 이미 다 협정했는데 왜 자꾸만 그러니? 라는 일본의 주장이 바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지만 이걸 한 이유는 여기서 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쓰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하고 베트남의 한국군 파병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한다. 이거 박정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1972년에 유신 체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유신 체제. 10월 유신이라는 걸 선포하게 되는데요. 헌법을 개정해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72년에.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선출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대통령이 추천해요.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에 국가 회상 기능도 가져요. 오늘날 보면 말도 안 되는 독재죠.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대통령의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으며 국민의 대표였던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유신 반대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유신 반대 투쟁을 엄청 탄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마 민주항쟁이야. 부산 마산에서 있었던 민주화 항쟁이에요. 이거는 부마 사태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한테 넘어가서 박정희의 그 측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영구 집권을 시도한 유신헌법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출 방법과 권한 보세요. 국회도 국민도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괜히 누구 얘기 듣지 않아요. 무조건 전두환이 되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해산할 수 있고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만 강조했던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11.6 사태로 의해서 죽어요. 11.6 사태로 죽고 나서 최규하가 임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노태우, 전두환 등이 다시 예전에 5.16처럼 신군부라고 해서 얘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게 바로 12.12 사태예요. 강남에서 한강다리를 막고 했던 12.12 사태예요. 여기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승세를 잡고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5.18 광주 학생들의 그런 시도를 무자비하게 막아요. 막는 바람에 일어나는 게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는 더 이상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광주를 고립시키고 거기에서 반정부 세력을 단합하는 거죠. 무력을 진압하는 거. 광주 시민이 시민군까지 결성했으나 계엄군이 무력 진압했다. 이렇게 엄청난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을 겪고 나고 전두환은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7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로 전두환이 정부를 수립해요. 물론
이 정부 수립하고 얘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박정희의 유신헌법 때 나왔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 전두환까지 뽑아주게 됩니다. 전두환은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 다음에는 함께 12.12 사태를 했던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줄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반대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이며 이 시위가 너무나 심해서 전두환 말고 바로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겠다. 대통령은 자유롭게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노태우 정부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노태우 정부에서 중요한 건 노태우는 야당 분열로 어부지리로 된 거야. 그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지면서 이들이 했던 거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북방 정책 뭐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민간 정부의 수립과 민주주의의 발전, 여기서도 하나씩 체크할 것만 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 외환극복, 대외합력정책, 월드컵. 그다음 노무현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명박 정부 G20 정상회담 개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통령들마다 그의 특징을 파악해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화 시기에 대통령 나옵니다. 보십시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문민정부래요. 문민정부는 누구냐면 이전에는 군인들이 계속 정치를 했잖아.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게 그런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현행헌법 최초의 대통령,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했다.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이거 유엔가입이랑 노태우 때고, 집권 여당 출신 대통령, 친일 독재 등 과거사 정리사업, 2차 남북정세, 평화적인 여야의 정권교체, 외환위기,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죠. 참여정부는 어디 걸까요? 참여정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나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노무현이고요. 이 김대중 때에 바로 외환위기 극복하고 평화적인,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민정부는 어디야?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도입이니까 이거는 어디 있어? 이거 문민정부는 일로 가는 거 맞고요. 보통 사람들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요건 맞고요. 집권 여당 출신 남북 정상회담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일로 가는 거고, 저기 평화적인 여야 교체, 이 사람과 이 사람, 외환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김영삼 정부. 올림픽,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노무현. 노태우. 그리고 참여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노무현, 외환위기 극복, 대북 화해 협력, 여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햇빛 정책. 햇빛이라고 하는 거 김대중.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3단원 대한민국 수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